여기 돈을 보내는 송금을 평생 공짜로 해주는 회사가 있습니다. 계좌이체 수수료 단 한 푼도 안 받아요. 그런데 이 공짜 서비스 회사의 몸값이 지금 얼마인지 아세요? 무려 20조 원. 곧 미국 나스닥 상장까지 노리고 있습니다. 이상하죠. 제일 중요한 서비스를 공짜로 뿌리는데 어떻게 20조짜리 회사가 될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이 회사는 금융회사가 아니라 금융을 파는 회사거든요. 바로 토스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한 게 있어요. 토스는 아주 오랫동안 적자였습니다. 매년 수백 수천억씩 까먹었죠. 보통 이런 회사는 망하거나 헐값에 팔립니다. 그런데 토스는 정반대였어요. 2024년 창사 이래 처음으로 연간 흑자를 냅니다. 영업이익 907억 원, 그리고 딱 1년 뒤인 2025년엔 이익이 3,360억 원으로 무려 270% 폭증했어요. 상장을 코앞에 둔 시점에 흑자가 터진 겁니다. 대체 이 오랜 적자는 뭐였고 왜 하필 지금 돈이 쏟아지는 걸까요? 숫자로 정리해볼게요. 토스 운영사 비바리퍼블리카는 2024년 매출 1조 9,556억 원에 영업이익 907억 원, 첫 연간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엔 매출 2조 6,983억 원, 영업이익 3,360억 원까지 올라섰어요. 토스 앱을 매달 쓰는 사람은 2천만 명이 넘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셋 중 한 명 이상이 쓰는 셈이죠. 창사 후 10년 넘게 적자를 감수하던 회사가 단 2년 만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 사이 토스 안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토스를 그냥 송금 앱이나 인터넷 은행 정도로 생각하는 겁니다. 친구한테 돈 보낼 때 쓰는 편한 앱, 딱 거기까지요. 그런데 그게 토스의 본질이었다면 진작에 문을 닫았어야 정상입니다. 송금은 공짜라 돈이 안 되고 은행업은 규제 덩어리에 대형 은행이 꽉 잡고 있으니까요. 토스가 20조짜리 회사가 된 비결은 송금이나 은행 그 자체가 아니었어요. 토스는 전혀 다른 걸 팔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창업자는 이승건, 놀랍게도 그의 직업은 치과 의사였어요. 서울대 치대를 나와 병원에서 일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가운을 벗고 창업에 뛰어듭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잘 된 게 아니에요. 소셜미디어, 투표 앱, 인터넷 강의 사이트까지 무려 8번을 내리 실패했습니다. 8번이요. 그리고 9번째로 도전한 게 바로 송금이었어요. 8전 9기, 그 9번째가 토스였습니다. 왜 하필 송금이었을까요? 2015년 그때를 떠올려보세요. 스마트폰으로 돈 한 번 보내려면 지옥이 따로 없었습니다. 공인인증서 깔고 보안카드 번호 찾고 비밀번호를 몇 개씩 넣고 앱은 왜 그렇게 자주 튕기던지요? 이승건은 바로 이 불편함 자체를 노렸습니다. 금융 상품을 판 게 아니라 금융의 불편을 없애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만든 게 공인인증서도 보안카드도 없이 상대방 휴대폰 번호만으로 돈을 보내는 간편 송금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세 부분입니다. 첫째, 단순한 송금 앱이 어떻게 은행, 증권, 보험까지 다 들어있는 금융 백화점이 됐는지. 둘째, 돈 안 되는 공짜 서비스를 뿌리면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컸는지. 그리고 셋째, 그렇게 공짜로 뿌린 토스가 대체 어디서 진짜 돈을 버는지. 그리고 20조짜리 나스닥 상장의 정체까지요. 다 보고 나면 토스가 파는 게 사실 송금이 아니라는 게 보일 겁니다. 자, 다시 그 8번 실패한 치과 의사에게 돌아가 보죠. 2015년의 금융을 다시 떠올려 볼게요. 은행 일을 보려면 관공서 가듯 각을 잡아야 했습니다. 컴퓨터엔 이상한 보안 프로그램을 몇 개씩 깔아야 했고 액티브엑스라는 것 때문에 특정 브라우저만 써야 했죠. 송금 한 번 하는데 몇 분씩 걸리고 중간에 오류라도 나면 처음부터 다시. 소비자는 이 불편을 그냥 원래 그런 거라고 참고 살았어요. 바로 이 체념 속에 토스의 거대한 기회가 숨어 있었습니다. 이승건이 던진 질문은 단순했어요. 돈 보내는 게 왜 이렇게 어렵지? 사실 기술적으로는 이미 다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규제였죠. 그래서 토스는 정면으로 부딪혔어요. 금융당국을 끈질기게 설득하고 막혀있던 규제의 예외를 뚫어서 공인인증서 없이 송금하는 길을 열었습니다. 남들이 금융은 원래 복잡한 것이라며 포기할 때 토스는 그 복잡함이 곧 사업 기회라고 봤어요. 불편을 없애는 것 그 자체가 무기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토스의 진짜 승부수가 나옵니다. 송금을 공짜로 해준 겁니다. 원래 다른 은행 계좌로 돈을 보내면 건당 수수료가 붙어요. 토스는 이 수수료를 소비자 대신 자기가 은행에 내줬습니다. 보낼 때마다 토스가 돈을 잃는 구조인 거죠. 나중엔 아예 평생 무료를 선언합니다. 미친 짓 같죠? 하지만 계산이 있었어요. 당장 손해를 보더라도 일단 최대한 많은 사람을 토스 안으로 불러 모으겠다는 거였습니다. 이 전략은 제대로 먹혔어요. 송금은 토스가 편하다는 입소문이 젊은 층을 중심으로 폭발했습니다. 광고를 쏟아부어서가 아니라 써본 사람들이 알아서 퍼뜨린 거예요. 한번 토스의 편함을 맛본 사람은 다시 그 복잡한 은행 앱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토스는 금융은 토스에서라는 습관을 만들었어요. 돈 안 되는 공짜 송금이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값비싼 고객 모으기였던 겁니다. 사람이 모이자 토스는 곧바로 다음 카드를 꺼냅니다. 송금하러 온 사람에게 다른 금융 서비스를 하나씩 붙여준 거예요. 내 신용점수 무료 조회, 흩어진 내 계좌 한눈에 보기, 나한테 맞는 대출과 보험 비교까지. 은행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하던 일을 토스 앱 하나로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사람들은 송금하러 왔다가 어느새 토스 안에서 금융생활 전체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바로 슈퍼앱의 씨앗이었습니다. 여기서 토스의 진짜 야심이 드러납니다. 토스가 노린 건 송금 수수료 몇 푼이 아니었어요. 금융의 관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돈에 관련된 무언가를 할 때 가장 먼저 여는 앱. 그 관문을 장악하면 그 안에서 무엇이든 팔 수 있으니까요. 은행 갈 일, 증권사 갈 일, 보험 알아볼 일을 전부 토스 안으로 빨아들였습니다. 관문을 진 자가 결국 그 길을 지나는 모든 거래에서 몫을 챙기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토스의 정체를 가장 정확히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토스는 은행이 아니라 금융백화점이에요. 백화점은 옷을 직접 안 만들죠. 좋은 브랜드를 목 좋은 자리에 입점시키고 손님을 연결해주고 수수료를 받습니다.
토스도 똑같아요. 은행, 증권사, 보험사의 상품을 앱 안에 진열하고 2천만 명이 넘는 손님을 그 앞으로 데려다 줍니다. 무신사가 옷 브랜드의 진열대를 팔았다면 토스는 금융상품의 진열대를 파는 겁니다. 정리하면 토스는 3단계를 밟았습니다. 1단계, 공짜 송금으로 최대한 많은 사람을 모은다. 2단계, 그 사람들을 신용조회, 대출비교 같은 금융생활로 묶어둔다. 3단계, 은행과 증권과 보험을 진열해서 중개 수수료를 받는다. 송금이라는 미끼로 관문을 장악하고 그 관문에서 금융을 파는 구조. 이 그림을 완성한 다음 토스는 아예 은행과 증권사를 직접 차리기 시작합니다. 그 무서운 확장의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토스 성장의 엔진은 데이터와 네트워크였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일수록 금융회사들은 토스 안에 상품을 걸고 싶어 안달이 났어요. 수천만 명이 매일 여는 앱이니까요. 동시에 토스는 이 사람들의 금융 데이터를 봅니다. 어떤 계좌를 쓰고 얼마를 쓰고 어떤 대출이 필요한지, 그러니 당신한테 딱 맞는 상품은 이겁니다 하고 정확히 추천할 수 있었죠. 손님이 많으니 상품이 모이고 데이터가 많으니 더 잘 판다. 이게 토스의 눈덩이였습니다. 돈과 사람이 모이자 토스는 상상 이상으로 뻗어나갑니다. 2021년 토스는 증권사를 직접 차려요. 토스 증권입니다. 주식이 어렵고 무섭던 초보들을 특유의 쉬운 화면으로 대거 끌어들였죠. 같은 해 인터넷 은행인 토스뱅크도 문을 엽니다. 게다가 전자결제 회사까지 인수해서 온라인 상점의 결제까지 처리하기 시작했어요. 송금의 하나가 불과 몇 년 만에 증권사이자 은행이자 결제회사가 된 겁니다. 이게 바로 슈퍼 앱이에요. 확장의 결과는 숫자로 나타났습니다. 토스 앱을 매달 쓰는 사람은 2천만 명을 넘어섰고 토스뱅크가 끌어모은 예금은 30조 원을 돌파했어요. 상장 전 투자에서 인정받은 기업 가치는 한때 9조 원에 달했습니다. 8번 실패한 치과의사가 만든 송금 앱이 10년 만에 수조 원짜리 금융그룹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무렵부터 세계의 큰 투자자들이 토스의 상장을 목 빠지게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그럼 카카오페이 같은 경쟁자들은 왜 토스를 못 눌렀을까요? 이들도 간편결제를 잘했습니다. 하지만 토스에겐 다른 게 있었어요. 오직 금융에만 파고든 몰입, 그리고 은행, 증권, 보험 결제를 하나의 앱에 촘촘히 엮은 통합력이었죠. 카카오가 메신저에서 금융으로 왔다면 토스는 처음부터 끝까지 금융만 팠습니다. 사용자 입장에선 돈에 관한 모든 걸 토스 하나로 끝낼 수 있으니 굳이 앱을 갈아탈 이유가 없었어요. 이 습관이 토스의 해자였습니다. 여기서 꼭 짚어야 할 게 있어요. 토스는 이 모든 확장을 적자를 감수하면서 했다는 겁니다. 송금은 공짜로 대납하고 증권과 은행은 초반에 한참 돈을 까먹었어요. 상식적으론 위험한 도박이죠. 그런데 투자자들은 오히려 토스에 계속 돈을 넣었습니다. 왜일까요? 토스가 모은 수천만 명의 사용자와 그들의 금융 데이터와 쌓여가는 예금, 이 세 가지가 언젠가 어마어마한 돈이 될 거라고 봤기 때문이에요. 적자는 낭비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였던 겁니다. 물론 이 전략에는 큰 위험이 따랐어요. 첫째, 금융은 규제 산업입니다. 금융당국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제동을 걸 수 있어요. 둘째, 공짜 정책의 비용은 매달 계속 나갑니다. 셋째, 새로 차린 토스뱅크와 토스증권이 자리 잡는 동안 계열사들이 돈을 까먹었죠. 사업을 벌일수록 적자가 오히려 커지는 시기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만약 이 적자가 언젠가 흑자로 돌아선다는 걸 증명하지 못했다면 토스의 이야기는 전혀 다르게 끝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2024년 그 증명의 순간이 옵니다. 토스가 창사 이래 처음으로 연간 흑자를 낸 거예요. 영업이익 907억 원. 오랫동안 미끼로 뿌려 모은 그 사용자들이 드디어 돈을 벌어주기 시작한 겁니다. 슈퍼앱이 마침내 임계점을 넘은 거죠. 사람이 충분히 모이고 그 사람들이 토스 안에서 금융생활을 하게 되자 이제는 굳이 손해를 보며 붙잡지 않아도 이익이 흘러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 이익이 정확히 어디서 나오는지 수익 구조를 뜯어볼 차례입니다. 토스가 진짜로 어떻게 돈을 버는지 뜯어볼게요. 2025년 매출 2조 6,983억 원. 이걸 크게 둘로 나눠보면 구조가 확 보입니다. 하나는 개인 사용자한테서 나오는 매출로 전체의 약 65%. 다른 하나는 가맹점, 그러니까 상점들의 결제를 처리해주고 받는 매출로 약 35%예요. 우리가 주목할 건 앞쪽, 개인 사용자 부문입니다. 바로 여기에 토스가 금융을 파는 회사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들어있거든요. 이 개인 사용자 부문의 핵심이 바로 중개와 광고입니다. 토스는 은행 대출, 보험, 카드 같은 금융상품을 앱에 진열해요. 사용자가 그걸 보고 가입하면 상품을 판 금융사한테서 중개 수수료를 받습니다. 여기에 더해 수천만 명이 보는 화면에 금융 광고를 띄워서 광고비도 받죠. 토스는 대출을 직접 내주는 게 아니라 여러 대출을 비교해서 연결해주고 몫을 챙기는 겁니다. 무신사가 옷을 중개하듯 토스는 금융을 중개하는 거예요. 특히 무서운 건 토스증권입니다. 주식 거래를 중개하고 받는 수수료가 어마어마하게 커졌어요. 2025년 1분기에만 토스증권 매출이 1,569억 원에 달했습니다. 주식이 어렵다고 느끼던 사람들을 쉬운 화면으로 끌어들인 게 통한 거죠. 사용자가 토스 안에서 주식을 사고 팔 때마다 토스는 수수료를 법니다. 송금으로 불러 모은 사람들을 이제 투자자로 바꿔서 수익을 내는 거예요. 미끼가 마침내 낚싯바늘로 바뀌는 지점입니다. 여기에 토스뱅크도 있습니다. 인터넷 은행으로서 예금을 받고 대출을 내주며 그 이자 차이로 돈을 벌어요. 슈퍼앱이 사용자를 그대로 은행으로 밀어주니 토스뱅크가 끌어모은 예금은 3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후발 인터넷 은행인데도 앞선 경쟁자를 제치고 무섭게 컸죠. 송금앱이 사람을 모으고 그 사람이 증권도 하고 은행도 쓰고 결제도 하고 하나의 관문에서 여러 번 돈이 도는, 이게 바로 슈퍼앱의 진짜 힘입니다. 이 모든 게 합쳐져서 터진 게 2025년 실적입니다. 매출 2조 6,983억 원, 영업이익은 3,360억 원으로 1년 만에 270% 폭증했어요. 그리고 이 흑자를 발판으로 토스는 미국 나스닥 상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거론되는 몸값은 무려 10조에서 20조 원. 최근엔 국내 코스피 상장도 다시 저울질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올해 적자를 감수하던 회사가 상장 직전에 흑자를 증명하며 20조짜리 잭팟을 노리는 겁니다. 물론 토스에도 그늘은 있습니다. 첫째, 규제 리스크예요. 금융은 나라가 촘촘히 관리하는 산업이라 정책 하나의 사업이 휘청일 수 있습니다. 둘째, 밸류 고평가 논란이에요. 흑자를 낸 지 이제 겨우 2년인데 20조가 맞느냐는 겁니다. 셋째, 공짜 정책과 슈퍼앱을 유지하는 데는 계속 큰 돈이 들어갑니다. 넷째, 계열사가 많아질수록 어느 한 곳이 삐끗하면 전체가 흔들릴 수 있어요. 화려한 성장 뒤에 만만치 않은 숙제들이 함께 쌓여 있는 겁니다. 특히 근본적인 딜레마가 하나 있어요. 토스는 중립적인 금융 도우미를 표방합니다. 나한테 제일 좋은 상품을 찾아준다는 거죠. 그런데 토스의 돈은 그 상품을 판 금융사가 주는 중개 수수료에서 나옵니다. 그럼 토스는 정말 나에게 좋은 걸 추천할까요? 아니면 토스에게 수수료를 많이 주는 걸 추천할까요? 중개로 돈을 버는 모든 플랫폼이 안고 있는 신뢰의 문제. 토스가 커질수록 이 질문은 더욱 날카로워질 겁니다. 자, 토스가 우리에게 남기는 교훈을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교훈, 가장 강력한 미끼는 손해를 감수한 공짜라는 겁니다. 토스는 송금을 공짜로, 그것도 완벽하게 편하게 만들어서 사람을 끌어모았어요. 당장은 손해였지만 그 공짜가 2천만 명이라는 거대한 관문을 열어줬습니다. 하나를 확실하게 공짜로 내주고 그 옆에서 진짜 돈을 버는 것, 이걸 미끼 상품 전략이라고 하는데 플랫폼 시대의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예요. 두 번째 교훈, 결국 플랫폼이 파는 것은 진열대, 즉 자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앞서 본 무신사도, 배달의 민족도, 그리고 토스도 똑같아요. 무신사는 옷 브랜드의 자리를, 배미는 식당의 자리를, 토스는 금융상품의 자리를 팝니다. 사람이 몰리는 목 좋은 화면에 남의 상품을 진열하고 손님을 연결해 수수료를 받는 것. 업종은 옷, 음식, 금융으로 다 다르지만 돈 버는 문법은 놀랍도록 똑같습니다. 관문을 쥐고 자리를 파는 거예요. 세 번째 교훈, 적자는 때로 비용이 아니라 투자라는 겁니다. 토스는 10년 넘게 적자였지만 그 시간에 사용자와 데이터와 예금을 쌓았어요. 그리고 2024년 마침내 흑자로 그게 진짜 자산이었음을 증명했습니다. 다만 여기엔 함정이 있어요. 모든 적자가 투자인 건 아닙니다. 언젠가 흑자로 돌아선다는 걸 반드시 증명해내야 비로소 그 적자가 투자로 인정받아요. 증명하지 못한 적자는 그냥 손실일 뿐이거든요. 그럼 토스의 앞날은 어떨까요? 긍정적으로 보면 토스는 2천만 명이 매일 쓰는 압도적인 금융 관문을 쥐고 있고 나스닥이든 코스피든 상장에 성공하면 막대한 실탄까지 확보하게 됩니다. 하지만 규제, 밸류 고평가 논란, 그리고 중개의 신뢰 문제라는 숙제도 분명하죠. 결국 토스가 진짜 사용자 편이라는 믿음을 지키면서 돈도 버는 그 아슬아슬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느냐가 다음 10년을 가를 겁니다. 이 모든 걸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토스는 송금 앱도 은행도 아니라 금융을 진열하고 중개하는 플랫폼이다. 8번 실패한 치과 의사가 돈 보내는 불편을 공짜로 없애 사람을 모으고 그 사람들이 모인 관문에서 은행과 증권과 보험을 팔아 20조짜리 회사를 만든 거예요. 토스가 공짜로 뿌리던 시절에도 흑자가 터진 지금도 변하지 않은 본질은 하나입니다. 토스는 언제나 금융으로 가는 길목을 팔아왔다는 겁니다. 오늘은 송금을 공짜로 해주면서 20조짜리 회사가 된 토스의 구조를 뜯어봤습니다. 공짜라는 미끼가 어떻게 관문이 되는지, 적자가 어떻게 투자가 되는지, 그리고 플랫폼은 결국 왜 자리를 파는지 그 문법이 보이셨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흥미로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더 해부해보고 싶은 기업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또 다른 비즈니스의 진짜 구조를 함께 파헤쳐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